요새 다이소 제품들이 되게 핫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다이소가 좀 저렴하게 화장품을 팔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 사용하던 화장품보다 뭔가 가성비 있게 또 좋은 제품을 사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만족해 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이소 제품들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어떤 제품을 추천해 드리는 것은 광고의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특정 제품을 추천해 드리기보다는 다이소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또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제품 중에 리들샷이라는 게 있어서 이 리들샷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또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그 리들샷 왜 그렇게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찾을까요? 리들샷 안에는 실리카를 가공해서 만든 아주 작은 미세 바늘인 시칼 리들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리들샷을 실제로 발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피부에 바르면 좀 따끔따끔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이거는 바로 그 날카로운 시칼리들이 이제 피부를 자극해서 생기는 반응입니다. 이 시칼리들이 피부 각질층에 미세한 구멍을 내면요, 화장품의 유효 성분이 보다 효과적으로 피부 안쪽으로 침투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미세한 구멍들이 아무는 과정에서 각질의 턴오버가 촉진이 되고 피부 재생 반응을 촉진시켜서 피부결을 좋아지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들샷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 많이들 언급하는 후기들이 정말 사용하고 났더니 피부결이 매끈해졌어요. 뭐 모공이 좋아진 것 같아요. 뭐 잔주름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저도 사용을 해보고 그런 반응을 느끼기도 했고요. 다만 이 시카리들이라는 것 자체가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좀 민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용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리들샷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리들샷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리들샷에 숫자가 붙어 있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리들샷 100, 300, 700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 숫자가 높을수록 그 리들샷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카리들 숫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100에서 300, 300에서 700 이렇게 한 단계 증가할 때마다 이 시카리들의 함량이 2.5배씩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피부가 민감하다거나 혹은 리들샷을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리들샷 100 같은 숫자가 낮은 제품부터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조금 적응이 되거나 좀 피부가 튼튼한 분들은 이 점차적으로 리들샷 단계를 높여서 사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리들샷이 처음 다이소에 출시됐을 때 정말 리들샷 열풍이라고 해가지고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다이소만 갔다 하면 뭐 다 품절됐다. 그래서 이제 그때 리들샷을 우리가 시작하고 싶어서 리들샷 100을 사고 싶은데 100이 다 품절돼서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제가 이제 한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추천 방법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들샷 100과 또 리들샷 300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이 시카리들의 함량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들샷 300이 리들샷 100보다 2.5배 많은 시카리들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들샷 300을 가지고 평소 사용하던 수분크림과 희석을 해서 2.5배 낮은 농도로 만들게 되면 그럼 실제로 시카리들의 함량을 리들샷 100과 동일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리들샷 100과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싶은데 뭐 품절이 돼서 구할 수 없다. 뭐 우리가 다이소에 갔더니 리들샷 300만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리들샷 300을 구입하셔가지고 평소 사용하던 수분크림과 믹스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조금 더 저자극으로 리들샷 100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크림은 매일 발라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피부라면 매일 바르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자외선은 뭐 계절에 관계없이 또 낮이나 뭐 저녁이나 관계없이 일정량은 항상 우리 피부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만 하는 행동들이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발랐다가 피부가 오히려 뒤집어지고 트러블이 생긴 경험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처럼 트러블이 잘 올라오거나 피부가 민감하고 예민한 분들은 이 선크림을 매일 사용하다가 그러한 증상들이 더 나빠지면 오히려 피부의 염증 반응이 촉진이 되고 염증으로 인해 피부 노화가 더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사용해야 한다는 맞는 말이지만
피부 상태에 따라서 피부가 너무 민감하고 자외선 차단제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무리해서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이 선크림 성분 자체에 대해서 알러지를 가진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피부 장벽이 약하신 분들은 선크림 성분이 피부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문제를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선크림 자체보다도 이 선크림을 지우는 클렌징 과정에서 또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서 피부가 예민해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선크림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내 피부 타입에 딱 맞는 선크림을 찾기 전까지는 너무 무리한 사용을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민감한 피부가 선크림을 사용하고 싶다, 또 선크림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몇 가지 주의사항은 지켜주는 것이 좋은데요. 첫 번째로는 선크림을 구입할 때 그 SPF 지수와 PA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 B 그리고 자외선 A의 차단 지수를 말하는데요. 보통 이 숫자가 클수록 자외선을 잘 차단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숫자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피부를 자극할 화학 성분의 함량도 높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고 선크림을 고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오히려 높은 숫자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 데일리용으로는 한 SPF 30 그리고 PA3 플러스 이상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선크림 성분 중에는 유기자차와 무기자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기자차보다는 무기자차 성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유기자차는 피부 안쪽으로 흡수되면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피부를 자극할 우려가 있지만 무기자차는 피부 겉에서만 머무르면서 자외선을 반사시켜주기 때문에 이 민감한 피부가 사용하기에 훨씬 더 적합합니다. 징크 옥사이드 그리고 티타늄 다이옥사이드가 바로 대표적인 무기자차 성분이죠. 또한 이 지성 피부, 얼굴에 기름이 많거나 또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는 트러블성 피부에서는 사실 선크림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런 피부에서는 이 오일 프리 혹은 논코메도제닉이라고 적힌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모공을 막을 수 있는 성분들이 배제된 성분들로만 이루어진 자외선 차단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트러블을 유발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민감한 피부 그리고 선크림을 사용하고 피부가 잘 뒤집어지는 분들은 무리해서 선크림을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외선에 정말 아무 걱정 없이 무방비하게 노출돼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일상적으로 최대한 자외선을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가급적 자외선이 강한 낮에는 실내에 머무르거나 또 실내에 있을 때도 이 창가 근처에 있기보다는 조금 햇볕이 안 들어오는 이 안쪽에 위치하고 있거나 또 밖에 외출할 때도 꼭 선크림이 아니더라도 모자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선글라스라든지 아니면 그늘을 이용해서 다니다든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최대한 자외선을 막아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블랙헤드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이죠. 블랙헤드는 특히 이 코에 좀 잘생기는 특징이 있는데요. 블랙헤드가 뭐냐? 피지와 각질이 모공 안에 정체되면서 산화된 이 검은 덩어리를 우리가 블랙헤드라고 합니다. 이 모공 안에 박혀 있는 덩어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뽑아내려고 하죠. 특히 코팩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코팩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팩은 이렇게 붙여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한 접착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접착하고 떼어내는 과정 중에서 그 모공 안에 있는 피지와 각질을 같이 뽑아내는 것이죠. 뽑고 나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깨끗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사실 이 접착제 성분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 블랙헤드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인 각질층까지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코가 깨끗해진 것처럼 보여도 실제적으로는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도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오히려 피부는 피부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피지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블랙헤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팩을 제외한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블랙헤드를 없애야 할까요? 사실 블랙헤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뽑아내기보다는 정말 살살 녹여서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바하라고도 불리는 이 살리실산을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 살리실산이 들어있는 토너나 뭐 세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블랙헤드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데요. 이 살리실산은 지용성으로 피지에 잘 흡수되는 특징이 있어 이 모공 안쪽의 피지를 녹여내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피부 상태에 따라서 한 주 1회에서 뭐 2회 정도 반복적으로 꾸준히 사용하게 되면 이 블랙헤드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고요. 다만 너무 이 역시 자주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사용은 지양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살리실산이 좀 다소 나한테 과하다, 좀 자극적이다 이렇게 느낀다면 그보다 더 순한 성분인 파하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파하는 살리실산보다 조금 더 분자량이 크고 피부에 천천히 흡수되는 특징이 있어서 그래서 보다 순하게 블랙헤드를 조금 녹여내고 싶다. 그러면 파하를 사용해 보셔도 괜찮고요. 우리가 의약품으로는 또 레티노이드 성분의 연고들이 있는데요. 이 레티노이드도 종류가 다양한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트레티노인 성분의 스티바 A 크림, 그리고 아다팔렌 성분의 디베린 크림, 그리고 트리파로텐 성분의 아크리프 크림,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레티노이드 성분의 크림입니다. 이 레티노이드는 피부에 바르게 되면 이 각질의 턴오버를 촉진해서 모공을 열어주는 특징이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피지의 생성량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서 이 블랙헤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블랙헤드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거나 완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가 집에서 이러한 방식들을 토대로 꾸준히 관리를 하면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평소에 우리 집에서 하는 홈케어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피부가 좋아지는 습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피부가 좋아지는 습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뭐 다 소개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세안. 피부 관리의 시작은 세안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세안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는 60초 세안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람들이 세안하는 것을 잘 지켜보면 정말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고양이 세수처럼 빨리 세안을 하고 끝내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오랫동안 피부를 비벼가면서 꼼꼼하게 세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안이라는 게 너무 대충 하면 이 노폐물, 피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거가 되기가 어렵고 또 너무 열심히 세안을 하면 또 피부를 보호하는 피부 장벽까지 파괴되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세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60초 세안법입니다. 60초 동안만 딱 꼼꼼히 세안을 하는 것이죠. 다만 대충 세안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평소에 놓치기 쉬운 부위, 뭐 예를 들어 뭐 코 주변이나 뭐 입 주변, 그리고 뭐 헤어라인이나 뭐 목 뒤, 턱, 귀 아래 뭐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세안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보습을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가 세안을 하면 그 다음에 보습제를 바르죠. 이 보습제도 어떤 보습제를 선택해야 하느냐부터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제일 중요한 거, 가장 쉬운 거는 세안을 한 직후에 보습제를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안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많이 건조해집니다. 이미 건조해진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는 것보다는 건조해지기 전에 세안을 하고 약간 물기가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약간 피부가 뽀송뽀송한 느낌을 받을 때 그때 바로 보습을 해주면 이 보습제의 효과를 더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외선 차단이죠.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알다시피 자외선은 이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범입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는 항상 자외선을 잘 차단하도록 선크림을 잘 바르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선크림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2-3시간 정도 지나면 이 선크림을 발랐을 때 효과가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는 주기적으로 덧발라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에서 물세안만 하는 분들도 많다. 오히려 물세안만 했을 때 피부가 더 건강해진다.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일반적인 피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부에서는 물세안만 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세안 자체가 피부에 있는 노폐물을 충분히 제거하기에는 부족하거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외출 안 했으니까 밤에 그냥 침대에서 자고 일어났으니까 난 깨끗해. 물세안만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자는 동안 피부에서는 끊임없이 피지가 분비가 되고요. 그리고 이불이나 뭐 베개에 묻어있는 노폐물들이 다 피부에 달라붙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침에도 클렌저를 이용해서 세안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어떤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아주 민감한 피부가 있어요.
아주 심각한 아토피 피부염이나 아주 심각한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이 경우에 따라 물세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세안하는 게 무조건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 역시도 물세안을 했을 때 이제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보다 나쁘지 않다 정도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클렌저를 사용해서 세안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제 세안하거나 이제 씻을 때는 가급적 순하고 피부에 자극이 없는 계면활성제가 포함된 제품을 이용해서 세안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세안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피부에 묻어있는 그런 노폐물들을 충분히 제거하되 또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